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500명 밑으로 떨어졌지만 방역당국은 전국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우나 등 일부 시설에는 방역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맡았던 파견 검사가 판사 분석 문건을 법리 검토한 결과 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고 이 의견을 보고서에 넣었지만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삭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내일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이 열리는데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 따른 경우의 수를 짚어봅니다. 차량 리스 비용 일부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지급했지만 리스비는 물론 보증금도 못 받은 사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피해자가 200여 명, 피해액만 40억 원에 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정부가 오늘 다시 방역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검사 건수가 적은 주말을 맞아서 신규 확진자는 나흘 만에 400명대로 내려왔지만 전국적인 확산세는 더 심각하다고 정부가 판단한 겁니다. 특히 수도권은 현재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에 대해 운영을 제한하는 새로운 조치를 추가했습니다. 어떤 업종이 대상인지 오늘은 황병준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정부가 전국의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올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가 400명을 넘는 등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1.5단계를 시행 중인 호남권과 강원, 경남권뿐 아니라 충청권과 경북권 등도 한 단계 격상됩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자체는 2단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하되 최근 집단 감염이 빈번한 시설과 활동을 중심으로 일명 핀셋 방역이 도입됐습니다. 사우나, 한증막 운영이 중단되고 줌바나 에어로빅 등 격렬한 집단 운동도 금지됩니다. 호텔 연말 파티와 관악기, 노래 교습도 감염 위험이 높아 금지됩니다.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맞춤형으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리는 정밀 방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당초 수도권은 2.5단계 격상 전망도 나왔지만 중소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감안한 대책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미 전국이 2.5단계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방역 조치가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걱정스러운 일정은 바로 목요일에 치러지는 대입 수능입니다. 여기서 방역이 뚫리면 청소년층에 급속히 퍼질 위험이 있어서 당국도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인 간의 거리를 2m 이상 충분히 확보하도록 저희가 배치를 하였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의 한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칸막이 설치와 소독제 비치 등 방역 상황을 살펴본 후 책상에 직접 앉아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수험생 가운데 확진자나 격리 대상자도 더 많이 늘어났을 것 같고 마지막 순간까지 더 이렇게 긴장하면서 좀 준비에 좀 철저를. 수능 전날 수험생이 코로나19 검사 대상이 됐다면 전날 밤 10시 전에 보건소로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과 질병관리청이 2일 하루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수능을 전후로 대규모 확산 우려는 여전합니다. 지난 27일 대치동 입시학원에서 수험생 확진자가 나왔고 현재까지 21명이 확진됐고 144명이 자가격리됐습니다. 때문에 수능을 위해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늘는 수도권의 이 위기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굵고 짧게 팍 줄여야 그다음에 단계를 일찍 낮출 수 있고. 이번 2021학년도 수능에 응시하는 인원은 총 49만 3,433명. 이후 대학별 면접과 논술, 실기고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방역 우려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코로나 확산세에도 정부의 백신 확보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불안한 상황이죠. 정부는 3천만 명분을 목표로 다국적 제약회사와 협상 중인데 여당이 이보다 많은 4,400만 명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예산 1조 원 이상이 추가로 든다고 합니다. 현실성이 있는 구상인지 조정린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목표로 정한 코로나19 백신 확보 물량은 4,400만 명분입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의 85% 수준으로 정부가 협상 중이라는 3천만 명분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정부의 목표는 5천만의 60%에 해당하는 3천만 명분 우선 확보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물량과 가격을 협상을 하고 있는데 당초 백신 예산은 개발 시점과 가격 등이 불확실해 정부 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백신 개발에 속도가 붙으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본 예산에 반영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에 1조 3천억 원 정도를 추가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안전한 백신이 개발되면 국민 누구나 맞고 싶어 할 것이라며 백신을 가급적이면 많은 국민들에게 공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3천만 명이 접종하면 집단 면역이 생기는데 그 이상 구매하는 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 계층이 생기면서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처음 제안했던 3조 6천억보다 많은 액수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 시각 현재 총리 공관에서는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죠. 자, 박경준 기자. 네, 총리 공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 결론이 안 나왔죠? 네, 저녁 6시부터 시작된 고위 당정청 회의는 1시간 넘게 진행 중입니다. 정부 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 여당은 내년 본 예산에 3차 지원금을 포함시키는 야당의 제안에 부정적이었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 그리고 야당에 밀릴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급 규모는 4조 원 안팎이 유력한데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된 2차 지원금 7조 8천억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번에도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시기는 내년 초쯤이 될 건데 문제는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이 육박하는 상황에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겁니다. 야당은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기존 예산에서 일부를 삭감하자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기존 예산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고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2조 원 정도는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총리 공관 앞에서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이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의 천은미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신규 확진자가 밤사이 450명 더 나왔는데 이대로라면 이제 하루에 1,000명까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실제 그런 예상이 가능한 겁니까? 오늘은 검사 건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예. 7,000건 이상 줄었기 때문에 확진자 수로 보면 사실은 증가 추세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지금처럼 확진자가 계속 느는 경우에는 다음 주말 정도면 1,000명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고요. 사실은 지금 검사 건수를 과거에 비해서 늘리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만일에 200명대가 2만 명 검사를 했다면 지금은 거의 6만 명 정도 검사를 하게 되면 폭넓은 검사에 따라서 확진자가 더 늘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검사 건수로는 저는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 추세대로라면 어쨌든 1,000명 이상이 된다면 상당히 긴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제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소도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제 겨울을 경험한 남반구의 경우에는 어떤지 우리가 좀 참고를 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남반구는 지난 6월에서 8월을 보면 호주 같은 경우도 2차적으로 유행이 있었고요. 예. 브라질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확산이었고 그런 경우를 보면 분명히 겨울에 더 확산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독감 백신 접종에 의해서 사실은 호주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는 사망자가 130명인데 올해는 1명 나온 거죠. 그만큼 이 독감은 우리가 마스크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차단이 가능한데 코로나는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 이 대유행도 단순히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이런 것만으로는 조절하기가 지금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세요? 좀 더 선제적으로 해야 되고요. 우리가 1차, 2차 때 초반에는 그 메르스에 의해서 코로나의 위험성도 알고 있었고 재반 기술이 돼 있었죠. 그리고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에 대한 우리는 그런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저는 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적인 유행이기 때문에 이 상태가 산발적으로 나오는 거를 이 두 가지만으로는 저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런 방역 대책을 보면 따라가는 거죠. 옛날에 두더지 게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막는 거지 전체적인 확산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군대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교도소나 이런 요양시설처럼 많은 분들이 한 번에 감염될 수 있는 곳을 선제적으로 검사를 해서 조기에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PCR 검사를 통해서 따라가는 것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신속 항원 검사를 동원을 해서 서구에선 유럽에선 이미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런 예를 보다시피 조금 이런 선제적으로 이런 신속 항원 검사를 같이 동원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부가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제한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기준으로만 보면은 일주일 평균 400명 이상이면 전국 단위로 2.5단계로 이제 상향 조정하는 게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정부의 조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400명이 넘었기 때문에 2.5단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영업자 어떤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니까 지방 같은 건 1.5단계로 올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자체별로 2단계까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수도권은 2단계에서 플러스 알파가 된 거죠. 지금 확산세가 좀 많이 나왔던 뭐 음악 교습소라든지 그다음에 에어로빅 같은 실내 체육시설 이런 것, 그다음 사우나 같은 곳을 우리가 이제 좀 제한을 한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확산세가 조금 있는 곳을 따라서 이제 알파를 했는데 그러면 한 1, 2주 후에 다른 곳에서 발생을 하면 그다음엔 또 다른 그쪽에 대해서 제재를 하게 되면 사실은 너무 뒤따라가는 그런 방역이 되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자,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수능이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당국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 그리고 수험생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수험생이나 부모님들께서는 굉장히 많은 지금 진짜 살얼음판을 걷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외부 출입은 자제를 해야 되고 학생들도 집에서 공부하는 게 물론 좋겠죠. 그리고 정부 당국에서는 지금 뭐 가림판이라든지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그런 것 다 준비를 하고 계신데 사실은 우리 무증상이 많아요. 지금 고등학생들 굉장히 건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확진자에서 걸러지가 못하죠.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당일에 만일에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들은 그냥 다른 교실에서 시험을 보는데 그러면 감독관이라든지 그리고 그 학생 자체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제가 신속 항원 검사를 그 수능 당일날이라도 검사를 하면 15분 정도면 나오거든요. 그럼 그 학생은 바로 병원이나 다른 생활치료시설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야지 다른 학생이 감염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49만 명 이상이 시험을 보고 났을 때 그 후에 이 학생들에 의해서 감염 전파가 없다고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나흘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런 지적해 주신 분들 정부 당국에서 잘 반영해서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교수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가를 운명의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인 오늘 윤 총장 직무배제와 수사 의뢰에 대한 법 위반 시비가 공식 제기됐습니다. 제기한 사람은 윤 총장 감찰을 맡았던 법무부 파견 검사입니다. 이 사태 핵심이 되는 판사 사찰 문건을 법리 검토해보니 죄가 성립되지 않았고 이 의견을 보고서에 넣었지만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삭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는데 최민식 기자가 어떤 내용인지 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자세히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대전지검 이정화 검사가 검찰 내부방에 올린 글입니다. 이 검사는 법무부로 파견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요구 문건의 분석을 맡았습니다. 이 검사는 해당 글에서 다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또 감찰 담당 관실의 다른 검사들의 판단도 다르지 않아
그대로 기록에 남겼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내용 중에서 윤 총장 수사 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는 절차마저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17일 대검찰청을 찾아가 윤 총장 감찰 관련 면담을 요구했던 장본인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어 신속한 강제 수사 필요성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의 보고서 삭제 주장에 대해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 신문이 내일 열립니다. 윤 총장이 직접 나와 항변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출석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직무정지 처분 자체는 물론이고 과정의 위법성도 철저히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연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내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직무정지 효력 처분 집행정지 신문에서 해당 결정에 무효를 적극 주장할 예정입니다. 특히 과정부터 결과까지 직무집행정지가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특히 감찰위 관련 법무부 훈령 개정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법무부는 이달 초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기습 개정했습니다. 행정절차법에는 규정을 개정하려면 2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무부가 감찰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윤 총장을 바로 징계할 근거를 만든 셈입니다. 또 윤 총장 직무 배제를 결정하면서 결재 라인인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배제한 것도 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도 법무부 감찰관이 아닌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한 점도 위법 사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야당은 연일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노무현, 김대중 두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수용했던 걸 거론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에 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말해야 할 곳에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이 없는 것과 같다며 다시 한번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국민들도 대통령의 침묵 길이만큼이나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윤석열 총장 축출과 검찰 무력화는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면책 특권을 완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고자 하는 길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녀의 구속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도 담담히 받아들였다며 전직 대통령이 울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겐 가볍고 말이 많다고 공격하던 분들이 지금의 대통령의 침묵엔 독설을 쏟아낸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정쟁으로 끌어내 정치적 이익을 누리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자신과 검찰을 위해 충성한 윤 총장을 파면해야 한다며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 총장직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닐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재판 그리고 징계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절차들의 함수 관계를 법조팀 주원진 기자에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주 기자, 좀 복잡하긴 한데 1차적으로 내일 재판 결과가 지금 중요할 텐데 결과가 내일 바로 나오는 건 아니죠? 네, 내일 오전 11시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명령에 절차가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소송 재판이 열립니다. 윤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는 직무정지를 일시로 풀어달라는 일종의 가처분 성격의 재판입니다. 예. 그래서 윤 총장은 국가의 한 명뿐인 검찰총장의 공백 사태는 형사사법체계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당장 직무정지를 풀어달라고 주장 중입니다. 재판 결과는 빠르면 내일 나올 수도 있고 늦어도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이번 주 수요일 전엔 나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예, 뭐 빠르면 내일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거군요. 자, 이제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이와는 별개로 이제 감찰위원회 그리고 법무부의 징계 절차가 차례로 진행이 되게 돼 있죠. 이번 주에 되는 거죠. 네, 내일 모레 12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 위원들은 3분의 2가 외부 인사여서 법무부와 다른 의견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 외부 위원들은 추 장관이 감찰위를 건너뛰고 징계위를 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체 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2일에는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뭐 감찰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지금 그걸 예상하기는 지금 쉽지 않을 텐데 이제 어쨌든 윤석열 직무 정지 그리고 징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낼 가능성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심각하지 않다. 만약에 윤 총장의 혐의가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이 나오면 그 다음 날 있을 그 징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네, 위원회의 의견은 일종의 권고 성격이라 추 장관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 행정법원의 결정도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징계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추 장관이 열쇠를 쥐게 된 이 징계 절차, 이게 이제 윤 총장의 명운을 결정하게 되는 건데 이 검찰 주변에서는 징계 수위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추 장관이 이미 직무 정지를 내린 만큼 법조계에서는 해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징계의 외부 위원들 모두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이 수요일 날 징계를 결정하게 되면, 해임을 결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총장의 직위를 잃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사징계법을 보면은 감봉 이상의 검사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지만 결국엔 대통령이 결정하는 겁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매조제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 대통령이 해임을 결정하더라도 윤 총장 측은 해임 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법원에 다시 집행정지 소송과 본안 소송 등을 동시에 낼 계획입니다. 소송을 만약에 그럼 내게 되면 해임 결정이 나오더라도 만약에 그 본안 소송 전에 일종의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이 된다면 총장직은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윤 총장이 만약 그 소송이 받아들여진다면 내년 7월까지는 임기를 유지하면서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통령과 검찰총장 간의 소송 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주원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보증금을 내면 차량 리스 비용 일부를 지원해준다는 말을 믿고 계약했지만 리스비는 물론 보증금도 못 받은 사기 피해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피해자만 200여 명, 피해 금액은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영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A씨는 한 업체와 차량 리스비 지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 1,700만 원만 내면 2년간 매달 57만 원의 리스비를 지원받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올해 초부터 지원금 지급을 미루더니 7월부터는 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제 3월 달부터는 이제 코로나 핑계를 댔었는데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졌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보증금 돌려줄 수도 없고 지원금 줄 수도 없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약금만 2천만 원을 물어야 하는 상황인데 업체 측은 500만 원 보상을 약속하고선 잠적했습니다. 업체가 사무실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이렇게 문은 잠겼고 2달 전 붙은 우편물 도착 안내문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도 피해를 입었는데 뭐 어디서 됐겠지.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200명, 피해액은 40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업체 전현직 대표 2명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술에 취한 20대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 가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만취한 여대생에게 계속 술을 먹이는 걸 수상하게 여기며 지켜봤던 한 용감한 부부의 기지 덕분이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여성을 붙잡아 일으키더니 술집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여성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길바닥에 넘어집니다. 6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한 20대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남자분이 그 여자분을 데리고 들어갔고
서 있다가 쓰러질 뻔했어. 막 넘어지는 거 아니야. 이 장면을 수상하게 본 한 부부가 이들을 급히 뒤쫓습니다. 부부는 술에 취한 여대생을 아는 동생이라고 둘러대며 다시 술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 모텔 엘리베이터까지 끌려갔던 여대생을 구해낸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 모텔로 가더라고요. 당신 누구야? 내가 그랬더니 나는 청소년 위원이라고 해서 얘 학생을 데리고 재워주려고 그랬다는 거. 그리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모텔에서 나와 여성을 다시 만나기 위해 술집 앞을 서성였는데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모텔 영수증을 추적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A씨는 피해 여대생과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성폭행 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코로나 3차 유행 속에 종교시설들도 방역 조치를 더 조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종교시설을 점검했는데 법회나 예배를 축소해서 한산했고 참석자들은 거리 두기 등 지침을 잘 지키려고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원불교 법당입니다. 스님들이 주말 법회를 시작했지만 신도들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말마다 신도 300여 명이 찾던 법당은 말 그대로 텅 비었습니다. 같은 건물에 최근 확진자가 다녀간 것이 확인돼 이곳은 주말 법회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관계자들은 신도들에게 감염이 확산될까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나 한 사람의 방역이 나 혼자의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 예배당에도 긴장감이 감돕니다. 입장 전 발열 체크는 물론이고 안에서도 2m 이상 거리를 두고 띄엄띄엄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가를 부르거나 함께 모여 식사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예배에는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좌석수의 20%인 50여 명의 신도만 참석했습니다. 20% 보니까 20% 이런 다 중석인데 맞으신 거고요. 그리고 각종 대면 모임 아예 안 하시고 아예 못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교회와 법당 등 종교시설 678곳에 대한 방역 점검에 나섰지만 방역 수칙을 어겨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창원 주남 저수지에 4만여 마리의 철새떼가 찾아왔습니다. 철새들의 군무가 장관을 이뤘는데요. 그러나 방역 당국은 바짝 긴장했습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이 잇따르면서 전국 확산을 우려하는 겁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해질녘 경남 창원의 주남 저수지. 가창 오리떼가 수면을 날아올라 바람처럼 흩어졌다 다시 합치며 군무를 펼칩니다. 낮에는 저수지 가운데서 잠을 자거나 쉬기도 하면서 보내고 밤에 해질녘에 주변 농지로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집단 채식을 하기 때문에 올해 주남 저수지를 찾은 가창오리는 지난해보다 2배 많은 3만여 마리. 큰 고니 등 다른 철새들까지 합치면 4만 2천여 마리가 찾아왔습니다. 저녁 노을도 예쁘고 철새도 많이 와가 있고 여기서 참 보기 힘든 그 제두림에 있어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철새들의 군무가 방역 당국 입장에서 반갑지 않습니다. 최근 오리 농장과 야생 조류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기 때문인데 당국은 전국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방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축산 차량의 철새 도래지 통제 구간 진입과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철새 도래지 출입을 금지합니다. 방역 당국은 어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전북 정읍 오리농장 반경 3km 이내 가금농가에서 39만 마리를 살처분하고 차량 방역 등을 진행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나설 거라는 말이 돌았는데 실제로 그럴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날 차기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데 이게 어떤 전략인 건지 워싱턴 최우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내년 1월 20일입니다. 전임이 새 대통령에게 백악관을 소개하는 게 관례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고 오히려 이날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데일리 비스트는 바이든의 임기 단연을 방해하는 방안들을 측근들과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출마 선언을 극적으로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앞으로 4년 더 자신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노린다는 겁니다. 앞서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트럼프가 4년 전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다며 계속 공화당의 유력 후보로 남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2번으로 제한돼 있지만 연임 규정은 없어 재출마는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출마를 염두에 두는 건 한편으론 이번 대선에 졌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겉으론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It's going to be a very hard thing to concede because we know there was massive fraud. 위스콘신에서 이뤄진 재검표에선 최종적으로 트럼프가 더 많이 진 걸로 나왔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낸 불복 소송은 또 기각됐습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최우정입니다. 네, 요즘 20, 3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열풍까지 불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는 게 힘들어지고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오르면서 그만큼 사정이 절박해진 거겠죠. 소중한 땀의 가치를 제대로 알기도 전에 무조건 돈만 벌려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묻지마 투자에 나서고 있는 20, 30대 소가리에 맞췄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노원구. 매매량도 치솟았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집 없는 젊은 사람들이 불안해갖고 맨날 와갖고 사장님 어떻게 해요? 사장님 어떻게 해요?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 있어요? 그러면 다 긁어 모아서 하면 어차피 살 수 있어요. 올 들어 2030 세대는 서울의 아파트를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사들였습니다. 물론 모든 연령대에서 집을 더 샀지만 특히나 20대와 30대의 매수세가 거셌죠. 젊은 층의 매입 열풍.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0억 원. 7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더 올라 손 쓸 수도 없기 전에 막차라도 타려는 이른바 패닉 바잉입니다. 불안감은 점점 확산되고 주변에서도 되게 좀 불안해하고 있고 아무래도 집 구하기도 힘들고 좀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고 해서 이런 정책이 계속되면 앞으로 지금 2030 세대가 집을 사는 게 혹시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집을 살 정도의 큰 돈을 못 구하는 젊은이들은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눈을 돌립니다. 지금 현금 갖고 있으면 좀 바보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증권도 그렇고 뭐 가상화폐, 암호화폐 쪽도 그렇고 넘쳐나는 유동성 때문에 자꾸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데 하다가 좀 재미 들리면 좀 더 할 생각입니다. 좋아진 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올해 신규 개설된 주식 계좌의 절반 이상이 2030 세대의 몫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죠. 20, 30대의 거침없는 투자에 동학개미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가장 큰 투자 목적은 내 집 마련. 결국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살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주식을 투자하는 부분들도 생기겠죠. 절대로 주식 투자는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되고요. 젊은 층의 이유 있는 돈 집착. 이들에게 투자는 한탕의 유혹보다 절박한 생존 수단이 아닐까요?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예, 첫 번째 물음표는 박영선, 오세훈이 손살에 치는 이유로 하겠습니다. 예, 저 두 사람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지 관심인데 네. 두 사람이 지금 안 나간다 이렇게 손살을 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 최근 서울시장 선거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두 사람은 이 각각 여당과 야권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죠. 그런데 이 정작 두 사람은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먼저 박 장관 얘기입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저한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원래 저런 식으로 좀 모호하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사실 언론에선 이 박원순 시장 문제로 공석이 된 만큼 이 여성인 박 장관 출마를 오래전부터 기정사실화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박 장관 측 관계자는 왜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면서 아직은 고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본인도 뭐 뜻이 있는 걸로 전해 듣고 있는데 왜 주저하고 있는 겁니까? 이 박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역할이 더 있다는 것이 고민이라고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아직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여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예.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 내년 재보궐선거 때 야당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서울 지역에서 57%에 달했습니다. 여당은 29%에 그쳤죠. 또 2022년 대선이 있고 바로 또 3개월 뒤에 이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이 대선 바람을 타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게 임기 1년 남짓에다가 승부도 쉽지 않은 이번 재보궐선거 출마보다는 낫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분석이 있군요. 예. 자, 그러면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오 전 시장은 이미 이 서울시장이 아닌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최근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서울시장 나가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전혀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울 부동산 문제는 국토부 장관보다 서울시장의 권한이 더 막강하다는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대선 주자급 인사가 나서주기를 바라는 뭐 그런 기류도 있긴 하던데 본인은 어쨌든 대선으로 좀 직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자, 근데 지도부 주변에서는 오 시장이 결국 나설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이 사실 야권 전체로 오면 이 서울시장 후보군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국민의힘에는 이 서울시장에 한번 도전했던 나경원 전 의원도 있고 윤희숙, 김웅 의원 같은 초선들도 있죠. 이 당 밖에도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의원까지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이 오 전 시장 입장에선 이런 이 복잡한 상황이 좀 정리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손사래를 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속내가 있을 수도 있다. 네. 근데 오 전 시장이 2006년에 이제 서울시장이 될 때 이른바 이제 남원정이라고 해서 개혁 세력들이 집까지 찾아가서 출마를 권유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걸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예, 첫 번째 물음표. 박영선, 오세훈이 손살에 치는 이유의 느낌표는 이 손가락 2개만 접으면 오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 손살에 이렇게 치다가도 엄지랑 딱 검지만 접으면 그러네요. 오케이가 되는 것처럼 예. 정치인의 노가 영원한 노를 또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예, 그렇게 달라질지 아닐지 한번 지켜보죠.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노무현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로 하겠습니다. 예,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인데 저런 식의 얘기를 한 겁니까? 예, 이 먼저 금 전 의원이 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 때 했던 이 발언을 소개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검찰 지도부 그대로 두고 몇 달 가자는 말씀이신데 그 점 제가 용납 못하겠습니다. 네, 이 발언 3시간 뒤에 당시 김가경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났죠. 그런데 이 금 전 의원은 잘 안 알려진 에피소드로 하면서 이 당시 김 총장을 쫓아가 사표를 받아낸 건 검사들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대통령이 함께 가기 어렵다고 한 이상 이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 검사들의 생각이었고 총장도 결국 그런 주장에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이 나서서 저 당시에 정리를 했다. 당신은 왜 안 하느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 금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윤 총장을 경질하려고 하는 건지 또 그 이유가 뭔지 애초에 임명했던 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예. 노무현 정부 시절 이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던 김병준 위원장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검찰 개혁하겠다고 정권에 운을 걸고 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평검사하고 대화 못합니까? 그건 못하면요. 비겁한 대통령 됩니다. 비겁한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건데 결국엔 노 전 대통령처럼 직접 검사하고 좀 대화를 해봐라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검사의 대화 때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배석을 했었는데 문 대통령은 당시 그 대화를 말렸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수석까지도 국민들 보기에 또 대통령이 직접 검사들을 만나는 것이 무리하게 보일지 모른다고 다들 좀 말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자서전 운명에서도 이 당시 검사들의 태도가 목불인견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예.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노무현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의 느낌표는 문재인의 약속으로 하겠습니다. 이 노 전 대통령을 끌어들일 것도 없이 3년 전 문 대통령이라면 어땠을까 하는 뜻에서 취임사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좋든 싫든 어쨌든 문 대통령이 이번 일을 매듭지어야 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네,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이 15년 만에 링 위에 올랐습니다. 로이 존스 주니어와 전설의 대결을 펼쳤습니다. 50대인 두 사람이 맞붙는 것 자체만으로도 관심을 모았는데 이다순 기자가 전합니다. 이제는 50대가 됐지만 맞대결만으로 화제를 모았던 두 복싱 전설, 마이크 타이슨과 로이 존스 주니어. 둘의 나이를 합치면 105세나 되지만 핵주먹 타이슨, 경기 시작과 동시에 펀치 세례를 날립니다. 반면 존스는 링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는 아웃복싱을 구사합니다. 결국 열이 오른 타이슨, 2라운드 종료 부저 후에 존스의 복부를 가격하면서 여전한 악동의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5라운드를 넘어서면서 회심의 한 방을 주고받는 격렬함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라운드 대부분의 시간이 존스의 껴안기 전략에 허무하게 소모됐습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몸무게 45kg을 감량한 타이슨이었지만 기대를 모았던 KO 펀치는 54세 복서에겐 무리였습니다. 결국 결과는 무승부. 펀치 수에서 67대 37로 타이슨이 존스를 압도했지만 15년 만에 링 위에 오른 사실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Yeah, but I'm good with a draw. Why? Because I entertained the crowd. The crowd was happy with it. 세기의 대결, 승자도 패자도 없었지만 타이슨은 110억 원, 존스는 33억 원의 어마어마한 대전료를 챙겼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I, John Faustus of Wittenberg, doctor by these presents to give both body and soul to Lucifer and his minister Mephistopheles. Speak, Faustus. Do you deliver this as your deed? I take it, and the devil give thee good odds. 영화와 오페라로도 수십 차례 각색된 소설 파우스트는 독일의 문호 괴테가 전생애를 바쳐 집필한 근대 문학의 걸작입니다. 소설 속 파우스트 박사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그 대가로 젊음과 쾌락을 탐닉하게 되죠. 인간의 마지막 보루는 바로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판다는 건 욕망을 위해 인간다움 자체를 소멸시키는 섬뜩한 일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에 비유했습니다. 정치검찰의 수장으로서 검찰 정치를 직접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마치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처럼. 아시는 것처럼 여권에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윤석열 총장만큼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검찰의 칼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검찰 개혁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인사라고. 소신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해왔던 것들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될 수 있는. 추 장관은 직무정지의 근거로 6가지 이유를 댔지만 변협과 참여연대도 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우스트 논란은 정권에 충성하는 일부 검찰 간부를 두고도 불거졌습니다. 현 정권의 검찰 개혁을 놓고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 농단이라고 주장했던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그는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간부들을 향해 영혼을 팔아넘긴 파우스트는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대다수 평검사는 물론 검사장들과 고검장들까지 윤석열 찍어내기를 비판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권에 협조해 권력 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하는 걸 악마와의 거래로 본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려고 악마와 거래했는지 아니면 일부 검찰 간부를 앞세워 권력 비리를 감추려는 일부 여권 인사들이 영혼을 판 건지는 역사가 가려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한 법학자와 검찰 개혁을 논하다 악마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집권하고 나면 또 생각이 달라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악마의 유혹, 절대 이런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되고요. 또 험난한 과정이겠지만 그러나 제가 타협하지 않고 해내겠다.
다시 소설 파우스트로 돌아가 보죠. 파우스트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두 눈까지 잃고 나서야 영혼 없는 삶이 허상임을 깨닫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곤 이렇게 말하죠. 자유도 생명도 날마다 싸워서 얻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다.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는 누구인가? 였습니다. 오늘 서쪽 곳곳에서는 첫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눈이 쌓일 정도는 아니었고 지금은 그친 상태인데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또 한 번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호남 서해안 지역에 예상되는데요. 이때도 많이 쌓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출근길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역의 날씨는 사뭇 다를 텐데요. 하늘이 맑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 등으로 여전히 춥겠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셔야겠고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9일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